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지학사 교과서로, 지학사 언어와 매체 교과서로 문법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어제까지 해서 이번 월화수목 이제 4일 내내 방과후 수업을 이제 8교시랑 9교시에 하고, 어제는 또 학교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갔어요.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선생님 유튜브 강의 속에서 한 친구가 이제 요 강의를 듣다가 요 앞선 부분의 문장 성분에 관한 거 혹은 문장의 짜임에 관한 걸 다 듣고 문법 요소에 관한 부분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강의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좀 찍어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됐어요. 혹시라도 지학사 교과서 이용하셔서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강의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지학사 교과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법 요소가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나 올해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신 분들은 기초가 좀 안 잡혀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 듣고 아마 좀 기초를 좀 다질 수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보죠. 일단 문장의 문법 요소예요. 그러니까 문장 파트, 우리가 보통 문법은 제일 처음 음운부터 시작을 하고요. 음운,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음운, 단어, 문장 파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 파트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히 알고 이제 뭐 높임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종결 표현, 아니면 피동, 사동, 뭐 인용, 부정 표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오늘 함께 하게 될 문법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지학사 교과서 10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만화가 하나 있어요. 씻다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엄마 다 씻었어요 라고 얘기하죠. 엄마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엄마 다 씻었어요? 그러면 아니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 씻었어? 그러니까 벌써 다 씻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꼭 쓰는 말, 아우 좀 깨끗하게 씻어야지.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엄마가 꼭 할 수 있는 말은 너 얼른 가 다시 씻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다시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아우 귀찮은데 또 씻으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한 모녀 간의 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써 있는 문장들을 보게 되면 씻었니? 좀 쉬운 거 몇 개 한번 볼까요? 씻었니? 라고 하면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좀 더 쉬운 거. 얼른 가 다시 씻어, 씻어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건 뭐죠?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냐, 의문형으로 끝나냐, 평이한, 평서형으로 끝나냐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장을 어떻게 끝맺냐의 문제라서 그 종결 표현에 관한 것들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 문장 종결 표현으로 시작하죠. 가봅시다. 자, 글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가면서 설명해 줄게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종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뭐 의문형으로 끝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청용으로 끝낼 수도 있겠고요.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대체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크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까지. 자,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요구하는 게 없어. 그냥 단순하게 진술한 거야. 평이하게 진술했다 얘기해서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했어. 자,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의문을 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너 이렇게 해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쓰는 말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비슷하긴 한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너만 해 라고 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고, 너 해 그리고 나도 할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너도 밥을 먹고 나도 먹을 거야 이런 얘기니까 그럴 땐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라서 청유. 쉽게 말하면 청자에게만 하도록 요구하는 건 명령. 나도 함께 하겠다고
화자의 행동과 함께 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청유라고 하면 되는 거겠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어조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든 없든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백하는 어조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한다. 자, 간단한 설명 쭉 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간단하게 표 정리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걸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하나씩 보죠. 평서문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요구를 하지 않아. 그러면 요구를 하는 문장이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평서문. 이제 뭘 요구하냐. 대답과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한다. 그럼 의문문. 또 하나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명령문. 청자에게 다시 정리할게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아요? 평이한 문장, 평서문. 그리고 대답을 요구해요? 의문문. 행동하도록 너 이거 해야 돼? 해! 라고 하는 건 명령문. 그리고 너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도록 요구하는 것. 즉 나도 하겠다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너에게 요구를 하지만 나도 함께하는 걸 청유문. 그럼 정리됐죠? 그럼 의문문과 명령문과 청유문 이 세 개를 묶어서 평서문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죠? 요구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있겠죠. 다섯 번째, 감탄문은 상대방, 청자를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의문문이나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다 청자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탄문과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청자에게, 그러니까 청자를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냐의 문제인 것 같네요. 독백 상태로 자기 느낌만 표현하는 걸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종결 표현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시험에서는 청유문과 명령문을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물어볼 거거든요. 자,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서술어가 대체로 동사에 한정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동사를 주로 이용하지 형용사를 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동사에 먹다란 말이 있죠. 그러면 먹어, 명령. 먹자, 청유. 이건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야, 너 예뻐라. 예뻐라 하면 예뻐질 수 있어요? 야, 오늘부터 우리 좀 예쁘자. 이상하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갖고 명령을 하거나 청유를 하게 되면 좀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동사에 한정지어서 명령문과 청유문, 그래서 보통 at, at이나 get, the와 함께 쓰이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무슨 얘기냐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만들 때는 at, at, get, the 이런 것들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책을 읽더라 그런 말 쓰잖아요. 책을 읽겠자, 그러니까 책을 읽자라는 청유문에다가 get을 집어서 야, 우리 함께 읽겠자.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읽어라고 했는데 읽겠어. 그럼 명령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t, at이나 get이나 the를 명령이나 청유에는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다음 차이점을 봅시다.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에 한정되어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죠. 명령문은 내 말을 듣는 청자만 하라고 하는 거고, 다음에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나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럼 공통점은 일단 청자 포함인 거고, 차이점은 청유문에는 화자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하나 좀 여러분 체크할 게 있는데, 여러분 괄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청유문이거든요. 자, 보죠. 좀 내립시다 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내립시다. 그러면 좀 내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내립시다, 좀 내리자, 뭐뭐 하자니까 청유문이잖아요. 근데 문을 막은 사람한테 좀 내립시다 라고 얘기하면 나도 내릴 테니 너도 내려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좀 비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땐 비켜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문을 막고 있는 사람에게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청유문의 문장은 원래 청유는 나와 네가 함께 행동해야 되는 건데 이때 행동은 누구만 하는 거죠? 나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유문은 청유문인데 좀 다른 청유문이에요. 그죠?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 더요. 조용히 좀 하자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떠들고 있어. 그 떠드는 사람한테 조용히 좀 하자. 그럼 뭐뭐 하자니까 분명히 청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떠드는 사람한테 조용히 좀 하자란 얘기는
나도 조용히 할 테니 너도 조용히 해? 아니면 너 너무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이런 뜻이에요? 그쵸. 청자만 조용히 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문을 막은 사람한테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문장도 청유문. 그리고 떠드는 애한테 야 좀 조용히 좀 하자 하는 것도 청유문인데 이 두 개의 문장은 둘 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화자만, 하나는 청자만 하는 좀 독특한 케이스의 청유문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010 수능에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유문이라는 건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을 하는 거지만 경우에 따라 청유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둘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외 사례까지 알아두시면 수능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정리 끝이에요. 갑시다. 자, 문장의 종류는 의미나 기능이 아니라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집에 안 가니? 라는 문장이 이제 집에 가라 라는 뜻인 경우에도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 집에 안 가니? 이제 좀 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으로는 집에 가라고 하는 명령인데 문장에 쓰여 있기를 너 집에 안 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집에 안 가냐고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의미는 명령이잖아요. 그럼 어떤 문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쓰여 있는 그대로 파악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식에 따라서 문장 종류를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집에 안 가고 맨날 놀고 있는 애한테 야, 너 집에 안 가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야. 선생님, 의미는 의문이 아니라 궁금한 게 아니라 집에 가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도 형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종류 얘기할 때는. 이해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의문문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니까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예, 아니요로 판정할 수 있는 걸 판정 의문문. 쉽게 얘기해보죠. 보통 의문사를 이용하게 되면 설명 의문문이 돼요. 나 뭐 하면 좋을까? 그럼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죠. 너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를 먹고 있어. 설명해 주겠죠. What? 의문을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럼 왜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엇, 나 어디 가야 돼? 어디? 전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들어가면 설명 의문이 케이스가 많은 건데 예를 들어 나 예뻐? 그럼 뭐라 그래요? 뭐 이것저것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아니, 응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너 지금 공부하는 거야? 아니?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걸 판정 의문문. 근데 yes, no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물어보는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 문학으로 따지면 강조하기 위해 쓰는 의문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수사 의문문을 문학에 쓰게 되면 우리가 서리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시험에서 가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수사적인 의문의 형태를 취하여 라고 나오잖아요. 그 수사적인 의문이 뭐냐면 실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대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문. 그래서 서리법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밑에 하나 보도록 하죠. 밥 먹어 라는 문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밥 먹어. 너 밥 먹어. 이게 밥 먹어를 억양을 내릴 수도 있고 위로 올려서 밥 먹어? 올리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밥 먹어? 하면 그렇죠.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끝을 올리면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밥 먹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말해볼게요. 밥 먹어! 이거는 명령인 거죠. 밥 먹어! 명령문. 그 다음 올라가듯이 밥 먹어? 물어보는 말. 그 다음 밑으로 깔아요. 밥 먹어. 이거는 밥을 먹고 있다라는 평서문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으로 깔면 평서문, 올리면 의문문, 그대로 쭉 유지하면 명령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요 얘기는 억양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109페이지 정리 끝. 다 했죠? 이제 머릿속에 이해했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제일 중요한 1학년 학생들도 보통
문법 배울 때 제일 처음 시작이 문법 요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법 요소의 제일 처음이 1학년들은 종결 표현은 잘 안 나오고 높임 표현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높임 표현에 대한 거 얘기할게요. 크게 높임 표현은 4가지가 중요한데요. 앞에서 써놨어요. 어휘, 조사,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이 4가지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보통 이제 실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높임 표현에는 흔히 말할 때 이쪽에 좀 적어줄게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주어죠.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겠죠. 상대 높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높임 표현의 큰 3가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주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특수어휘라고 하는데요. 특수어휘를 주로 이용하는 건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서 주로 특수어휘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빠가 먹다가 아니라 아빠가 드신다. 아빠가 잔다가 아니라 아빠가 주무신다. 그러니까 자다란 말 대신에 주무시다 이런 특수어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주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께 드리다. 그럼 주다란 말 대신에 드리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쓰는 거. 이게 주체와 객체에 쓰인다는 말인 거예요.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하나하나 파고들어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크게만 설명해 줄게요. 높임 표현 중에 어휘를 이용하는 건 주체와 객체가 있다. 그 다음에 조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 이 3가지 모두 다 조사를 이용해서 높임법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주체 높임은 아버지가라고 쓰지 않고 아버지께서라고 쓰는 거고요. 객체 높임은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아버지께라고 하는 이런 부사격 조사를 통해 쓸 수 있는 거고요.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뭐가 있을까? 외국인들 생각하면 이런 거 있어요. 인수 밥 먹었어? 한 다음에 뭔가 불손해 보이니까 요 붙여요.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가 보조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조사 요를 쓰면 상대를 높이는 말이 되죠. 그래서 항상 애들도 어릴 때 언어 배울 때 아빠 나 이거 한다 하고 좀 이상해 보니까 아빠 나 이거 한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빠 나 이거 했다요? 그 요를 붙이면 상대를 높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사는 주체, 객체, 상대 다 쓴다는 거. 다음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걸 선어말어미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앞서 많은 강의에서 얘기했었는데 문법에서 기본적인 그 어휘들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간은 무엇이고 어미는 무엇인지.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즉 먹다란 말이 있을 때 먹은 안 변하죠.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은 늘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뒤에 오는 말이 먹다, 먹고, 먹으니. 그러니까 다, 고, 은이는 변하는 말이니까 뒤에 꼬리처럼 따라붙는 말들이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어미들은 끝에 있잖아요. 이 단어의 끝에 있기 때문에 어말어미라고 하는 거고 이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 근데 이 말은 잘 보면 어말어미 앞에 오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온다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고가 아니라 가시고 이런 거. 먹고가 아니라 먹으시고 이렇게 쓰는 이 시라는 게 일종의 선어말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어말어미를 이용해 쓸 수 있는 거는 무슨 높임이 있냐면 주체 높임도 있고 객체 높임에도 이 선어말어미를 사용해서 아니다. 선어말어미는 하나밖에 없다. 객체는 없네. 객체에서는 선어말어미가 없다. 왜냐하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만 현대국어에는 중세국어에 가게 되면 거긴 있어요. 중세국어 시기로 가게 되면 이 선어말어미가 주체 높임에도 객체 높임에도 그다음에 상대 높임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이제는 주체에만 딱 하나 시 남았어요.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요. 요 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 선어말어미는 높임 선어말어미는 시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다음 종결어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끝나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 종결어미에 따라 실현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상대 높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높임은 끝에 끝나는 어미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해서 가로 끝나는 거랑 가요로 끝나는 거랑 일단 높임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끝나냐가 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먹습니다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거는 우리 상대 높임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 잠깐 보죠 여러분. 아빠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선물 줬어. 그럼 아빠는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높은 사람한테 저렇게 쓰면 좀 불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보면 되겠네요. 아빠 친구들이 선생님께 그러니까 한테가 아니라 선생님께 이 깨라는 말 좀 높일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선물 줬어가 아니라 선물을 드렸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임의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쓰였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높임법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높고 낮은 정도라고 써 있어요. 이 낮은이란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높임법은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것도 포함해서 높임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 높임 때문에 그래요.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은 진짜 말 그대로 높임의 표현들인데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걸 상대 높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대 높임은 어떤 문장이든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문장을 주고 다음 중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들어있는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능에서. 아마 수능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의 맹점은 뭐였냐면 상대 높임은 높이든 낮추든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체, 객체, 상대가 다 있는 걸 고르시오는 상대를 빼버리고 그냥 주체와 객체가 있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였던 거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대 높임 때문에 높고 낮은 정도를 표현하는 걸 우리는 높임법이라고 하는데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주체, 객체라고 한다. 그 대상이 주어이면 주체, 목적어나 부사와 같은 객체이면 객체, 다음에 내 말을 듣는 청자면 내 말을 듣는 상대니까 상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 높임부터 가보죠. 평서법과 의문법과 명령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각각 들어가는 말들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채워보죠. 일단 상대 높임법은 두 가지에 따라서 실현이 돼요. 첫 번째는 보조사 요를 쓰거나 또 하나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아까 내가 보조사 요는 얘기했죠. 이거 좀만 선생님이 앞으로 좀 당길게요.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예를 들어 보조사 요를 이용해서 상대 높임 쓰는 경우는 먹어라고 쓰지 않고 먹어요를 붙이면 상대를 높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한 다음에 뒤에 요를 붙이면 그게 한국말 중에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요자가 높임의 말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종결음이라고 하는 건 끝나는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일단 갑니다라는 평서법의 문제가 있는데 갑니다 이걸 의문을 만들면 갑니까? 명령 만들면 가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감탄법은 쓸 게 좀 약간 이상하다. 그죠? 일단 패스. 그 다음에 가오라는 문장 요거 다 만들어 오면 요렇게 다 만들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오 평성 문장인데 가오 물어보면 의문문이고요. 가오 그러니까 가시오 명령될 수 있죠.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높이냐 낮추냐 아니면 그대로 가냐 그거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네 감세라는 문장을 가는가 물어보고 있고 가게 명령하는 거죠. 간다 가냐 가라 무슨 말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밑으로 와보죠.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했죠.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것도 있다.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데 그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한다. 즉 상대 높임에도 격식이 있는 말이 있고 격식이 없는 말이 있다는 거죠.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러면 제일 높은 건 앞에 있는 거, 제일 낮은 건 밑에 있는 거. 이해했죠?
자, 그리고 비격식체도 순서에 따라 해요체와 해해체. 그러면 해요체는 제일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해체는 낮춰주는 거. 미리 팁을 드리면 앞에 있는 것들은 높임이고 제일 끝에 있는 건 낮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요거를 뒤에 가서 표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지약사 교과서 110페이지에 이런 표가 하나 있을 건데 여기서 뭐를 보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십시오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아주 높임이라고 해요. 그럼 아주 높이는 게 있으면 아주 낮추는 것도 있겠죠. 약간 대칭 구조를 이루면 될 것 같아. 자, 격식체 안에 아주 높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대칭은 여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낮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들어도 알잖아요. 너 밥 먹어라. 완전 반말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낮추는 말. 아, 그래서 상대 높임을 높이거나 낮춘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아주 높이는 거 말고 그냥 예사로 높이는 말. 하오체. 요게 예사 높임이거든요. 그럼 얘가 예사 높임이라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면 얘가 이제 예사 낮춤이 되겠죠. 아, 그러면 격식체 안에 높임 2개 있고 낮춤 2개 있구나. 그럼 비격식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격식체는 두루두루 쓴다라고 얘기해서 두루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위에 해, 요를 붙였으니까 얘는 두루 높임이라고 하는 거고 얘와 대칭이 이룬 얘는 두루 낮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낮은 말이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반말이 뭐니? 그럼 당연히 비격식체의 해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격식도 없는데 반말, 낮추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낮추는 반말에 속하는 게 바로 해체예요. 해체. 오케이? 그러니까 비격식체의 제일 낮은 말은 해체. 격식체의 제일 낮은 말은 헤라체야. 그럼 얘들아, 헤라체와 해체가 둘 다 선생님 많이 낮추는 것 같은데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어라! 반말 같잖아. 먹어! 이것도 반말 같잖아.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나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냐면 각각의 격식체에서 혹은 비격식체에서 제일 낮추는 말이니까 쉬운데요. 헤라체인지 해체인지를 구분하고 싶다면 뒤에 요를 붙여보면 알아요. 왜냐면 해요체는 해체에다 요를 붙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먹어가 왜 반말 같은데 이게 해체야 혹은 헤라체야? 먹어? 그럼 뒤에다 요를 붙여봐. 헤라요. 아니 먹어요. 먹어요 말 되죠. 그러니까 먹어란 말은 요를 붙여서 말을 만들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냥 먹어요는 우리가 해요체니까 그럼 요를 뺀 먹어는 뭔 체예요? 해체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약간 바꿔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한다에다가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한다요? 그건 좀 이상하죠. 요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러면 한다란 말은 어디 들어가? 헤라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다, 해, 완전 반말. 그래서 사실 얘보다 얘가 좀 더 반말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격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말인데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 하나가 격식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얘는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써요. 왜냐하면 격식을 갖춰 쓰는 말이니까. 그럼 여기는 비격식체는 어디서 쓰겠어요?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겠죠. 그리고 격식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객관적이거나 단정 지을 때 쓰는 말인 거고 아니 단정한 말일 때 쓰는 말인 거고 이 밑에 있는 비격식체는 좀 주관적인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이쪽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좀 칠 건데 보세요. 나와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것들만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친 것들을 빼면 여러분 좀 납득하기가 쉽거든요. 일단 먼저 기억할 거. 하십시오체는 예를 들어 가십시오. 십시오가 있네. 하십시오체구나. 구분하기 쉽죠. 근데 하십시오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뭐입니다와 습니다도 하십시오체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건 외워야 돼요. 습니다와 입니다는 하십시오체와 똑같이 쓰여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뭐뭐입니다, 씁니다. 동생한테 나 밥 먹었습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습니다와 입니다는 가장 높이는 하십시오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얘는 당연히 십시오니까 하십시오체인데 합니다와 합니까는 뭐뭐 습니다가 들어간 말이니까 뭐뭐입니다가 들어간 말이니까 얘네들은 하십시오체에 들어간다는 말. 요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오체는 하오 당연히 하오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이런 말들은 하호체와 안 비슷하잖아. 비슷하지 않은 것들만 좀 눈에 띄게 그러니까 눈에 좀 이렇게 잘 담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한해, 함세, 하계, 하세.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끝에 끝나는 말이 개세로 끝나요. 그죠? 개세. 발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개세는 하계와 좀 비슷한 발음이니까 대충 이건 하계체다라고 알 수 있는데 하는가, 하나, 하는구먼 이런 말들은 이게 왜 하계체야?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들만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하다란 말을 먹다로 바꾸면 먹는구먼, 먹나, 먹는가 이렇게 바꿔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헤라체가 제일 많은데 헤라체는 여기 명령의 헤라, 얘 빼고 나머지 한다, 하냐, 하니, 하자, 하는구나. 그럼 가다로 바꿔볼까? 간다, 가냐, 가니, 가자, 가는구나. 전부 다 헤라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해요체와 해체는 똑같아요. 다 위아래가 똑같이 생겼어. 아니, 보면 옆에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이건 톤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로 만든다면 해와 똑같은 말은 가, 이 말이겠죠. 그럼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근데 해요체는 가요, 가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이해했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요 뒤에 만들어 볼게요. 여기로 가봅시다. 안따의 활용형으로 다음 빈칸 채워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격식체 쪽에다가 하십시오체를 만들어 보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죠. 하십시오체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하십시오체에 들어가는 말이 우리가 아까 뭐뭐입니다 씁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씁니다란 말이 있으니까 안 씁니다를 물어보면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어렵지 않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명령법 앉으십시오. 하십시오니까. 그 다음에 청유법은 앉으시지요. 이런 말들. 그래서 다 이렇게 채워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다 띄워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걸 활용해서 채워서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는요. 자, 이번에 주체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은 다 얘기했고요. 상대 높임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표에 의거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표에 집중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높이거나 낮추는 말. 조금 약간 세밀하게 낸다면 이게 무슨 체인가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선생님들이 내실까? 내신이라면 혹시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표에 의거해서 외워만 두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 아까 얘기했던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걸 다 포함한다만 기억하세요. 자, 주체 높임법은 저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주체 높임법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님을 붙이는 것도 주체 높임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저 님은 전미사라고 해요, 여러분. 님은 뭐라고요? 전미사. 전미사는 혼자 쓰일 수 없고 앞에 말에 붙어서 의미를 강화하는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풋사과라는 말이 있을 때 앞에 풋이란 말, 좀 뭔가 덜 익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뭔가를 덜 익었을 때 풋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말에 붙어서 뭔가 의미를 강화해 주는 것들, 의미를 좀 제한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님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님에 침묵할 때 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 님은 앞에 말에 붙어서 예를 들면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그때 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님이란 말이 붙으면 누군가에게 님을 붙였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니까 이건 주체 높임에 쓰는 말. 다음 깨서 가란 말 대신에 쓰는 말이잖아요. 자, 가, 이가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주격조사 깨서. 다음 세 번째가 의시.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이렇게 줄표가 앞뒤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앞에 말에 어간이 올 수 있고 뒷말에 어미가 올 수 있는데 특히 이 어미는 어말, 단어의 끝에 온다 해서 어말어미예요. 그럼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니까 먼저 선자를 붙이면 선어말어미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높임 선어말어미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시. 이거는 주체 높임만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특수어휘들을 갖고 주체 높임 만들 건데 주체 높임을 만드는 특수어휘들 있다란 말 대신에 계시다.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 들다도 마찬가지예요. 들다가 먹다의 높임말이라고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드시다에서 오는 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무시다, 다다의 높임말이죠. 아프다의 높임말은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프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요. 선생님은 벌써 도착했어.
선생님은 도착했어가 아니라 선생님은 조사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선생님께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도착했어가 아니라 도착하셨어. 왜? 도착하시었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 셔이란 말은 시와 어시 결합된 말이 셔이니까 여기에 시라는 높임 선어말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네. 할아버지는이 아니라 할아버지께서를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이면 낮잠을 자가 아니라 자다란 말 대신 높이는 말 뭐 있었지 아까? 여기 있네. 주무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이 시간에 낮잠을 이거 안 고쳤네. 낮잠을 주무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고쳐야 됐었는데 안 고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주체 높임은 첫 번째 뭘 이용한다? 일단 님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선생이 아니라 선생님, 아빠가 아니라 아버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님, 뭐 이렇게 님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란 말 대신에 주격주사 깨서를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주체 높임만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간다라는 거,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시다. 이렇게. 그 다음 특수어휘들 되게 많았어요. 이 특수어휘들은 여기도 있고 객체에도 있는데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 쓰는 말들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죠. 선생님께서 점심을 드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걸 선생님이 만드는 말인데, 자, 만들어서 여기다가 주체 높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주체 높임 위에 쓰인 말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께서, 얘들아, 요 깨서란 말이 주격조사가 쓰였구나. 이거 알 수 있겠고. 다음, 점심을 드신다. 드신다는 먹다를 높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다를 높여서 원래는 점심을 들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점심을 드신다로 쓰게 되면 이 들다에다가 가운데 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보이니까 님 무슨 사죠? 전미사가 붙어 있네요. 그럼 전미사가 붙어서 주체 높임 실현하고 있어요. 주격주사 붙여서 주체 높임 실현하고 있어요. 들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통해서 실현하고 있어요. 시라는 높임 선어말어휘 통해서 실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 드시다란 말이 가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혹은 책에 따라서 드시다를 통째로 특수어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들다를 사전에 찾아보면 들다 자체가 높임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드시다를 들다 플러스 시로 보는 경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 따라서 조금 여러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국립국어원에 물어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죠. 자,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즉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방금 제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그냥 글로 푼 거예요. 주체 높임법은 일반적으로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를 붙어 실현된다. 그러니까 어간 다음에, 즉 어간과 어미 사이에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는다. 근데 이 가운데 의가 붙어 있는 건 단어에 따라 의시를 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먹시다란 말은 없잖아. 먹으시다. 그래서 의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계시다는 있다를 높인 말이고요. 잡수시다는 먹다를 높인 말이니까 이런 특수어휘를 이용하고 있다. 잡수시다도 이건 패스. 자, 그 다음 밑에요. 주격조사 깨서가 쓰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주어인 명사의 님. 이건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면 전미사가 붙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다 들어있어요. 선어말 어미, 특수어휘, 주격조사, 전미사 다 설명했어요. 미리 설명했고 설명 푼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도착하셨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시간에 낮잠을 주무셔. 다 얘기했던 거네요. 자, 패스 넘어갑시다. 주체 높임 나올 때 꼭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간접 높임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높여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얘들아 주어를 높이는 거 우리가 주체 높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에 들어가는데 특이하게도 직접 높이지 않고 돌려 높인 게 있다. 어떤 경우냐면 밑에를 보죠. 아래에서 타당하십니다와 밝으십니다의 의시가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타당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 말씀이 선생님의 말이 타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타당하시라는 말, 여기도 밝으시라는 말, 이 시가 들어가면 주체를 높인 건데 위에 있는 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한 말을 높이게 한 거고 밑에는 할머니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귀를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왜 높임의 대상이야? 그냥 귀일 뿐인데 사람도 아닌데 이 귀를 할머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를 쓴 건 할머니, 그러니까 이 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귀가 할머니 거기 때문에 할머니의 귀를 높이고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머니를 바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귀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니까 살짝 거쳐가서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을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는 지금 뒤에 써 있나? 안 썼네? 이런 얘기인데 간접 높임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 그 주체의 신체 부분이라든지 신체 부분 또는 그 주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체의 생각 요 세 가지 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의 팔이 기시다. 선생님의 발이 넓으시다. 선생님의 집이 크시다. 이런 말 쓸 수 있어. 근데 집은 그냥 크다 쓰면 되는데 집이 크시다라고 쓴 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집이라서. 마지막 하나가 생각. 선생님은 생각이 깊다가 아니라 생각이 깊으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했죠? 자, 요게 사례문인데요. 선생님 이제 여러분 책에는 없고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아는데요. 선생님께서 여러분 보죠. 선생님께서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은 보면 께서가 쓰였고 말씀 쓰였고 따님 써있고 대기 있고 머리가 있는데 이걸 왜 써는 거냐면 뒤에 잘 보세요. 다 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여기로 오신다. 그럼 여기에 시가 붙어서 오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직접 높임이죠. 선생님이 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시는 선생님을 직접 높인 거니까 맨 위에 문장 얘는 직접 높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시다. 선생님이 타당한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인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 높인 건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는 거니까 말씀은 왜 높였어? 선생님 거라서 간접 높임. 선생님은 따님이 있으시다. 선생님 딸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딸을 높여줘? 선생님의 딸이니까. 그 다음 밑에 선생님은 댁이 학교에서 멋이다. 그 집, 선생님 집을 댁이라고 하는데 그 댁이라고 한 집이 멋이다라고 시를 붙일 필요가 없어. 근데 선생님 거니까 선생님의 댁이 멋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선생님은 머리가 희끗하시다. 그럼 머리가 희끗하시다는 어울리지 않아. 왜? 머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왜 머리를 높여? 선생님이 머리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네 개는 전부 다 무슨 높임이다? 간접 높임이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넘어가요.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고 하고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밑에 예시 들어보도록 하죠.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시래. 그럼 오시래 했으면 누구 보고 오시라는 거냐면 철수 너 오시래. 그러니까 오시는 건 철수란 말이야. 근데 철수는 오실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거를 할 게 철수가 와야 될 건데 철수를 오시? 그럼 거기다 시를 붙이면 철수를 높이는 거니까 철수는 철수야라고 불렀으니까 높이는 대상이 아닌 건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오시래를 오라셔. 정확히 말하면 오라고 하신 거지. 누가? 오라고 선생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오라셔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손님 사용 중에 불편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요때 계시면이란 말이 있는데 사실 불편한 점은 계실 수 없거든요. 이건 좀 과도한 높임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과도한 높임보다는 불편한 점은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그냥 있다는 게 아니라 손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시를 붙일 수는 있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있으시면 정도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다란 말 특수어휘를 쓰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그래서 불편한 점은 높일 수 없어. 그러니까 계시다 쓰면 안 돼. 그냥 있다라고 하면 돼. 근데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손님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점이니까 있으시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 고객님 이 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 그러면 높으신 게 뭐죠? 이율이잖아요. 이율이 높으세요. 이율을 막 우리의 이율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율이 높으세요가 아니라 이율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말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객체 높임 가보죠. 자,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주체 높임은 아까 님, 주격조사, 특수어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높임, 선어말어미까지. 자, 근데 객체 높임은 똑같이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똑같이 쓰여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주체 높임법의 님은 주어에 붙는 님인 거고요. 여기 있는 객체 높임의 님은 부사어나 목적어에 붙어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깨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깨서가 주격조사였잖아요. 근데 이 깨는 누구누구에게를 높인 말이기 때문에 에게는 우리가 부사격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격조사 깨. 그리고 주체 높임과 마찬가지로 특수어휘도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모시다, 들이다, 뵙다, 엽주다 이런 말들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보죠. 나도 그 친구에게 선물을 줬어. 그러면 여기서 나는 주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줬어. 나는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 거고 누구한테? 친구에게. 그럼 친구는 친구에게니까 부사어잖아. 에게가 붙으면 부사격조사라 해서 부사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사어인 친구에게는 객체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자리에 선생님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선생님에게라고 하면 돼, 안 돼, 이제? 이젠 안 돼. 왜?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러면 에게 대신에 선생님, 깨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는 그냥 주면 안 되지. 선생님을 생각하면 높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주다 대신에 드렸어 라는 말 써야겠지. 그러면 이때 쓰는 말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 깨라고 하는 부사격조사, 들이다라고 하는 특수어휘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한 거라 보시면 돼요. 설명은 다 했고요. 뒤에 가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 하나 참 체크해 봅시다. 인수가 선생님께 단커피를 드렸다. 여기서 높임의 표현이 있는 거 뭐 있죠? 선생님, 깨. 그러니까 님도 보이고 깨도 보이네요. 깨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님은 전미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드렸다란 말은 특수어휘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본문 읽어볼게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까먹지 마세요. 객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에 띵 목적어, 띵 부사어가 떠올라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객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문장 속에서 대상을 말하는 건데 그 대상은 주로 목적어와 부사어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 높임은 주어,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 그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있으면 높여야 돼. 그렇게 높이는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해. 이해했죠? 다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요.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친구에게가 선생님께로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으로 바뀌게 되면 선생님은 선생님에게라고 쓸 수 없으니까 주다가 드렸다로 바뀔 수 있고요. 동생을 데리고, 동생은 내가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동생 대신에 아버지를 쓰게 되면 아버지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높임의 대상이니까. 그럼 아버지를 뭐해? 모시고. 이건 특수어휘 이용한 거네. 그럼 여기는 깨, 부사격조사, 특수어휘, 요 님, 전미사. 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 봅시다. 문장에서 바꿔보래요. 과장님,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만나보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본다라는 건 누굴 보는 거죠? 과장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과장님을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을은 목적어잖아요. 근데 목적어인 과장님은 높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님을 붙였겠죠. 그러면 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기를 높여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다의 높임 표현이 뭐예요? 뵙다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만나 뵙기가 참 어렵더군요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물을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선생님께 물을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선생님께는 부사어잖아. 우리 부사어는 무슨 체? 객체. 그러니까 선생님을 높여야 돼. 그럼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여쭈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여쭐 게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렵지 않은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이었고 이번엔 넘어가서 시간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시간 표현은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 표현은 어떤 게 되냐면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제는 뭐고 동작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우리는 시제라고 하고요. 동작상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냐 혹은 완료되었냐 이 진행과 완료를 물어보는 게 동작상이에요. 그래서 시간 표현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뭐하고 뭐요? 시제와 동작상. 근데 시제에는 뭐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존재하고 동작상에 뭐가 있다? 완료되었나 아니면 진행 중인가를 물어보는 말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밑에 예를 보도록 하죠. 지금 문장들이 보이는데 나 어제 야구 보러 갔다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봤어? 그랬더니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공부해. 그럼 지금 언제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공부해란 말은 여러분 요게 중요한 말인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하고요. 내가 말을 하는 시간을 발화시라고 해요. 근데 그 사건시와 발화시를 조합해서 현재, 과거, 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함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그 다음 나 어제 공부했어. 그러면 공부했어.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건은 이미 과거에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그러니까 벌려진 게 먼저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건은 먼저 벌어졌고 나중에 말을 했잖아. 그럼 지난 일을 말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거 이야기구나. 지난 일을 말한 걸 우리가 과거로 회상한다고 하니까. 밑에요. 오늘도 공부할 거야. 그럼 지금 안 했어. 공부할 거라 말을 했고 내가 이걸 언제 할 거냐면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사건은 나중에 벌어지겠죠? 따라서 사건시보다 발화를 먼저 하고 요 벌려진 게 먼저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여기는 발화가 먼저 일어났다. 사건은 나중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말 우리는 미래라고 하죠. 됐나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체크 잘해두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얘기해 볼 건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다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동작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쓰는 게 시제라고 한다. 그래서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세 개를 설명할 때 말하는 시점 발화시와 사건 일어나는 사건시를 갖고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파헤쳐 볼게요. 일단 과거 시제는 그럼 뭘 보는 거냐? 과거 시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 과거 시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는 시간 부사어를 보시면 알아요. 시간 부사어 중에 어제, 옛날 있다? 과거 얘기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at, 혹은 the, at. 근데 이게 줄표가 앞뒤에 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인 걸 알 수 있는데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at, the,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나 먹었어. 나 보았다. 그럼 보았어. 언제? 과거에. 이런 얘기잖아. 나 먹었었어. 이런 말들. 너 그때 먹더라. 과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더요. 관형사형 어미 통해서도 시제를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은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동사의 주로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란 말이 있는데 먹은 밥. 지금 먹어요? 아니죠. 과거에 먹은 밥이라는 뜻이죠. 근데 동사 말고 형용사나 서술격조사. 서술격조사는 이다를 얘기하는 거죠. 형용사에는 던을 붙여서 과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예쁘다는 형사, 예쁘은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예쁜, 예쁘는 예쁜이 되겠다. 근데 예쁜 꽃. 근데 예쁜 꽃은 지금 예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쁜 꽃이라고 관형사형어미 은을 형용사에 붙여버리면 과거가 아니라 언제가 돼? 현재가 돼버려. 그래서 형용사에는 뭘 붙여? 은 대신에 던을 붙여야 돼. 예쁘던 얼굴. 언제? 옛날에. 오케이? 네가 사람이다. 그 이다가 서술격조사인데 사람이던 시절. 언제? 옛날에. 그러니까 전부 다 서술격조사나 형사는 던을 붙인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 해보죠. 우리 어제 영화를 보다. 이상하죠? 어제는 시간 부서 나왔으니까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오다가 철수를 봤는데 철수가 도서관으로 들어가다. 들어가다 이상하잖아. 아까 봤다며. 그럼 아까 들어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렇죠? 아니면 들어가더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라든지 들어가다는 여기에 가았다잖아. 앗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갓은 가 더하기 앗. 이거의 줄임말이죠. 여기에 앗이 숨어 있었네요. 그죠? 근데 왜 선생님 갓이에요? 아가 겹치니까 하나를 빼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 들어보시면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다. 아까 얘기했네요.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말은 나중에 했어.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거고 과거 시제 표현할 때는 선어말음이 앗, 더를 쓴다. 동사에는 보통 은을 쓰고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렇게만 정리하긴 했는데 용언에는 동사, 형사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다에 던을 붙여보면 먹던 밥이 언제 먹은 거죠? 옛날에 먹던 밥, 그죠? 과거.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동사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용언과 서술격 조사라고 쓰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제와 옛날 같은 시간부사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라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위에 있는 말인 거니까 요거 선생님이 이 줄구로 되어 있는 거를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선어말음이 앗, 엇을 두 번 사용한 앗이나 앗,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엇이나 앗,엇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나 먹었었어. 그럼 그때는 먹었었어? 지금은 안 먹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앗,엇이나 엇은 단절의 시간을 설명할 때 쓴다. 또 하나 더라는 말은 너 그때 보니 먹더라. 나 그때를 이렇게 쭉 뭐하고 있다? 회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는 회상, 앗,엇이나 엇은 단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말들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시제 표현 적자로 바꿔보자. 아침에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 아침에 전화했잖아. 그럼 과거 얘기잖아. 그러면 안 받는다는 지금이니까 바꿔야겠죠? 안 받더라. 안 받았다.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는 네가 아까 먹는 우유. 먹는 건 지금 먹는 거잖아. 그러면 던 우유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먹은 우유라고 쓰든가. 그래서 은이나 던을 붙여라. 과거. 그 다음에 그렇게 예쁜 형용사에 뭐 붙이라 했지? 던 붙이라고 했잖아. 예쁘던 영희가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예뻤던 영희라고 쓰던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은 서울역이겠어? 만났던은 옛날에 만난 거니까 서울역 이었어가 맞지 않을까? 과거 었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게 과거 시제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학사 교과서 114쪽으로 넘어가서 현재 시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도 똑같아요. 얘도 시간부사어,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다 시간부사어,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이 세 가지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어미들이나 시간부사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이나 오늘, 과거는 어제가 들어갔고 현재는 지금이 들어가겠죠. 선어말 어미는 아까 뭐 들어갔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이란 말 있었고. 근데 현재는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는이란 말이나 니은이란 말 들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건데 간다란 말은 선생님 간과 다의 결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간다란 말은 가 다음에 니은 플러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 다에 중간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다란 말은 좀 쉬워요. 먹다는 말 가운데 먹는다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딱 하고 선어말 어미가 보이는데 얘는 못 찾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한다도 마찬가지겠죠. 나 지금 축구 한다. 그러면 한다는 어떻게 된 거야? 한과 다의 결합이 아니라 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 이렇게 해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는 는을 붙이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먹다에 는 붙이면 현재 보인다. 형용사는 뭘 붙여라? 은을 붙여라. 우리 아까 은 붙여서 과거 만들었던 건 동사에 은이 붙으면 과거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에 은이 붙으면 현재가 된다. 이런 거 헷갈리게 문제 낼 수 있겠죠. 같은 은을 붙였어. 관형사형 어미 은을 붙였을 때 앞말이 형용사면 현재, 앞말이 동사면 과거. 좀 문제 내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럼 여우야 뭐하니? 노래잖아. 밥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럼 밥 먹는다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는 들어가 있잖아. 이거 현재구나.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이죠. 그래서 요 밑에 읽어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이 여기 다 써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가자.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제도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맞는 말이잖아. 어제였으니까. 이걸 현재로 바꿔보자는 거지. 그러면 어제를 뭐로 바꿔? 오늘 혹은 지금으로 바꿔.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도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이게 아니라 뒤죽박죽이다. 이게 현재겠죠. 어제를 바꿔봐. 오늘 내 모습은 누구나도 누구보다 예뻤다. 예쁘었다가 아니라 예쁘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다가 아니라 지금 느끼다. 근데 느끼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밑에 니은 붙여서 느낀다라고 쓰면 되겠네. 요거 선어말어미 니은 집어넣는 거구나. 한다에 있던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 삐비비비비비 느낀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다 했네요. 넘어갑시다. 자, 미리시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갈 텐데 위에 있는 나중에, 내일, 모레 당연히 시간부사어겠죠. 그 다음에 get. 나 하다가 아니라 나 하겠어. 언제? 나중에. 그러니까 get이란 것들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보통 을이 들어가면 다 지금이 아니라 나 먹을 거야. 그거 내가 먹을 것이야. 다 나중에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관형사의 어미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보죠, 여러분.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못 끝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마무리하다. 이상하지?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하겠어요? 라고 쓰든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계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냐면 내일이니까 미래 일을 써야 되니까 있다란 말을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안 했잖아. 그럼 뭐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나중에 할 거란 얘기.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가 들어가야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요 얘기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일 집으로 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수는 떠날. 얘들아, 떠날은 어떻게 된 말인 거지? 떠나다에다가 리을이 붙어 있는 거죠. 요 리을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어오면 요거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왔다. 관형사형 어미 요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볼 거냐면 이게 관형사형 어민지 선어말 어민지를 섞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팁을 좀 줄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잘 봐요. 먹는다란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먹는 여기 돼 있어요. 그러면 먹는 밥이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요 는과 요 는은 같은 는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는이 아니죠. 왜요? 이 는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인 거죠. 근데 이 는은요? 먹는인데 요 단어의 맨 끝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어미예요. 근데 먹는 밥이라고 돼 있으니 이 는은 뒤에 있는 밥을 꾸며주기 위한 관형사형 어미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미의 종류가 달라요. 현재를 나타내는 거긴 하지만 시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쓰인 이 어미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넘어갈게요. get과 을 것이란 말은 미래시에 나타내는 거 외에 다른 뜻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get 미래잖아요. 을 것 미래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추측이나 의지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행사가 다 끝났겠죠? 끝났겠다라는 추측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엔 꼭 가겠어요. 의지를 밝히고 있죠. 현대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저도 그때는 꼭 갈 것입니다. 가고야 말겠다는 의지니까요. 밑에 만들어 봅시다. 야, 이 정도 공연장이면 3,000명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할 것 같은데? 라는 거니까 추측이죠. 그 다음에 이번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시키겠어라고 하는 의지죠. 동생은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다. 낚시하러 가겠어? 의지죠. 나라면 그 문제 정답을 쉽게 알겠다. 야, 나 같으면 알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어서 나가자 학교에 늦겠다.
늦겠어. 아마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니까 추측이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의미들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115페이지의 내용들이었던 거고요. 자, 넘어가서요. 시제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용 어미가 제일 헷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따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낼 때 동사에는 이러한 선어말 어미들을 붙인다.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는 이런 걸 붙인다라고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잘 보시고 하나 체크할 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을 만들 때 형용사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현재를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쁘다.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꽃이 예쁘다. 언제야?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니까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나요? 안 붙는 것도 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럼 이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언제요? 지금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아무것도 안 붙이면 선어말 어미를 안 붙이면 뭐가 될 수 있다? 현재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를 안 붙인다라는 건 이 단어의 원형이란 얘기예요. 원형.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만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그럼 다 했고요. 넘어갈게요. 자, 동작상은 내가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죠? 완료냐, 진행이냐의 모습이라 했어요. 요거는 시제와는 다른 범주라서 예를 들면 뭐 완료니까 과거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따로 있는 범주인 거고 쉽게 말하면 과거이면서 진행형일 수 있다는 거고 현재이면서 완료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인 거지 얘랑 같은 범주에서 얘가 있으면 얘는 아니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이 동작상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면 내일쯤에 엄마가 와 있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와 있겠다라고 하는 건 이 계시니까 언제야? 미래 얘기하는 거지. 그럼 미래인데 내일쯤이면 저 엄마가 와 있겠다? 그러면 이미 와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와 있겠다는 진행이라고 봐야 돼? 완료라고 봐야 돼? 와 있겠어. 그러니까 와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우리가 완료라고 봐야겠지. 그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밑에 이어질 말들 찾아보세요. 얘들아, 밥 먹어란 말이 있어. 여기에 이어질 말을 찾아보자는 건데 대화가 너희 책에 뭐냐면 이런 거거든. 누나 집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응! 누나 지금 뭐해? 라고 물어봤어. 엄마, 누나 뭐해? 그랬더니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누나 뭐해? 밥 먹어. 이건 진짜 단순한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나 지금 밥 먹고 있다는 얘기죠. 누나 뭐해? 밥 먹고 있어. 지금 밥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누나 뭐해? 글쎄 공부하겠지? 약간 좀 이상한 말이죠. 자기가 공부하면 하는 건데 글쎄 나 지금 공부하겠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인 건데 다소 조금 말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 누나 뭐해?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앉아 있는 게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현재 완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동작상 얘기인데 동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정리해 줄게요. 가보자. 자, 시간 표현과 관계가 있는 깊은 문법 범주로 동작상이 있는 건데 동작상은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행이냐 완료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중요해. 주로 보조 용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조 용어는 뭔 얘기냐면 앞에 본 용언이 들어가고 그 뒤에 붙는 게 보조 용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야 밥을 먹고 있다. 그럼 이때 먹다란 말은 살아있는 뜻이 있잖아. 먹는 뜻. 이게 본용언인데 이따가 그러면 이게 진짜 본용언이라면 내가 밥을 먹고 나는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나 밥 먹었다.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요 뒤에는 있다란 말 혹은 나 빨래가 말라 간다 할 때 빨래가 말라서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그냥 빨래가 마르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요 뒤에는 있다나 간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앞에 말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조 용언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진행이냐 완료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야 밥을 먹고 있다? 지금 먹고 있는 상태니까 진행. 말라가는 거니까 진행. 빵이라도 먹으면서 가라. 먹으면서니까 먹은 게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으면서가 붙어도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처럼 짜장면을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버린 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실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도와준 의미인 거네. 그럼 먹어버린 거는 이미 끝난 거잖아. 완료.
지연이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 그럼 앉아 있다며. 이걸 너희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얘들아. 앉아 있다가 선생님 앉아 있는 건 지금 계속 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앉아 있는 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 있는 거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진행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본 용언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 용언에 있는 말이 끝났니? 아니면 계속 지속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건데 의자에 앉아있다는 앉는 행위가 끝났어요? 아니면 계속 지속 중이에요? 내가 앉는 걸 앉아있다가 나 앉아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앉는 건 끝이 났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앉는 행위는 끝났기 때문에 완료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확한 건 뭐뭐 고 있다 나오면 진행, 뭐뭐 간다 진행, 뭐뭐 버리다 완료, 뭐뭐 있다는 완료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있다가 있는데 고 있다는 진행이지만 있다는 완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으면서는 진행이지만 뭐뭐하고서 밥을 먹고서 가라. 그럼 다 먹고 난 다음에 가라는 얘기니까 완료, 끝나고 가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완료. 자, 요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로 따로 정리를 하나 해줄게요. 자, 요걸 보시면 쉬워요. 진행상은 뭐뭐하고 있다가 붙으면 다 진행이다. 공부를 하고 있다, 먹고 있다, 가고 있다, 고 있다가 붙으면 뭐다? 진행이다. 까먹지 마. 그 다음에 뭐뭐 가다, 뭐뭐 가다 붙으면 진행. 뭐뭐 버리다, 뭐뭐 있다는 다 완료. 그러면 있다인데 고가 붙었냐, 아가 붙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으면서 고서란 말 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요 다음에 있나? 여기는 아직 없는 것 같네.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하세요. 까먹지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인수가 옷을 입고 있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수가 옷을 입고 있다. 요게 이제 완료 진행상에서 나오는 하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분명히 입고 있어. 그러면 뭐뭐 고 있다. 고 있다. 뭐예요? 진행이잖아. 얘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봤을 때 예를 들어보죠. 아이가 들어왔는데 선생님 옷 입고 있잖아. 인수쌤이 옷 입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 나갔어. 그럼 얘는 왜 나갔을까? 선생님 옷을 입는 도중에 나를 발견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입고 있다가 옷을 입고 있다, 입는 도중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죠?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옷을 다 입은 것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옷을 입는 중에서도 입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뭐뭐하고 있다 해서 특히 옷이나 모자, 뭔가 착용하는 거 있죠. 양말 같은 거 신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완료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진행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완료. 나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나 이미 옷 입는 게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고 있다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옷이나 모자, 신발, 그다음에 양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신발은 좀 그런가? 옷이나 양말, 이제 입는 도중이 생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착용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완료의 의미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이게 하나의 문제 출제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죠. 문제가 있는데요.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집을 나섰대. 얘들아, 고서가 어딨지? 하고서. 뭐죠? 완료네요고요. 영희는 밥을 다 먹어간다 했어. 앞에 보면 잠깐 갔다 올게 다시. 간다죠? 간다니까. 가다 여기 있네. 뭐예요? 진행이네요. 그러면 얘는 완료, 얘는 진행이라고 쓰면 어렵지 않겠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하나 마무리 할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한 80분 강의 찍었는데 이 뒤에 피동과 그다음에 사동과 부정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최대한 자세하게 강의하고 있는데요. 한 방에 가면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피동과 사동과 부정과 인용 표현까지 정리해서 또 하나 마무리할 거니까 1편과 2편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죠. 공부하는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지금 문법 생각보다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좀 정리를 잘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실히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피동, 사동, 그 다음에 부정, 인용 표현 할 거니까 그때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